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네요. 네, 최근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가 제공한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향해 날아온 러시아 미사일 중 요격된 비율이 46%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6개월간 달성한 평균 요격률 73%와 비교해 27%나 하락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 2023년 5월에 83%에 달했던 요격률이 얼마 전 4월에는 30%까지 하락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왜 요격률이 하락했나요? 우선 우크라이나 방공망 요격률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국의 군사 원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재고량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6개월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 숫자는 직전 6개월보다 45%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격용 미사일은 덜 들어온 반면 러시아의 공격용 무기는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자료를 분석해보면요, 우크라이나군은 비교적 요격이 용이한 샤헤드 드론은 82%를 격추해 떨어뜨렸지만 탄도미사일은 불과 10%를 요격했습니다. 특히나 S-300이나 S-400 등 지대공 미사일 포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요, 올해 들어 아예 요격된 사례가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어요. 러시아군은 지대공 미사일인 S-300과 S-400도 지상 공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한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요, 러시아군의 대량 공격으로 인해 대공 미사일 재고량이 거의 소진되었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역량을 넘어서는 공격을 가해 요격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탓에 핵심 시설만 보호하며 탄약을 우크라이나군은 아껴야 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러시아군은요, 매월 170개의 각종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란과 북한 등에서도 다양한 미사일과 공격 드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안 처리가 지난 4월 20일에 통과되었지만 미국에서 대공 미사일과 기타 탄약이 우크라이나로 인도되는 데는 약 2달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크라이나군의 고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죠. 그래도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요, 러시아 공격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에 대한 방공 체계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대명사 혹은 기술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발사하고 있는 샤헤드 136 드론은요,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고 30에서 50kg의 탄도를 옮길 수 있음에도 가격이 겨우 $20,000에 불과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위협이 됐죠. 워낙 싸니까 마구 쏴 제꼈거든요. 무엇보다 요격 과정에서 발당 수억 원이나 되는 고가의 대공 미사일이 사용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요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다행히 샤헤드 136 드론에는 치명적인 한계점도 있었어요. 일단 속도가 최대 시속 185km 정도에 불과한 데다 잔디깎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끄러워서 접근 자체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워낙 광대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샤헤드 드론을 탐지할 수준의 대규모 레이더 감시망을 구축할 수 없었고 설사 우크라이나군이 레이더를 가동시키면 러시아가 이를 포착해 공격하곤 했습니다. 이들 문제점에 대응해 우크라이나군은 휴대폰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보다 정확히는요,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에 있는 가로등이나 휴대폰 중계기 혹은 높이 2m짜리 기둥을 세운 이후 그 위에다가 마이크와 연결된 휴대폰을 설치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려 8,00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샤헤드 드론이나 기타 자폭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해 대략 30m의 저고도를 비행하는데요. 엔진 소음이 상당히 시끄러워서 휴대폰과 연결된 마이크로 쉽사리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휴대폰 자체가 훌륭한 소형 컴퓨터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래서 여러 소음 중에 적어도 무인기나 순항 미사일을 분리해 추적할 수 있었고요. 이 정보를 휴대폰 통신망으로 보내면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무인기나 순항 미사일의 전체적인 비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휴대폰 탐지망에 사용된 저가형 휴대폰과 마이크를 합쳐서 세트당 $500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8,000세트 설치한다 해도 그 가격은 겨우 4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웬만한 방공 레이더 한 대 가격으로 광역적인 대공 감시 체계를 우크라이나는 구축한 거죠. 또한 우크라이나군은요, 러시아군의 적어도 자폭 무인기에 대응해 7.62mm PKM 경기관총부터 시작해 12.7mm, 14.5mm, 그리고 23mm 중기관포 등 거의 모든 기관포를 동원해 요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요격 부대는 야지 기동이 가능한 소형 트럭이나 픽업 트럭의 화물창에 다양한 기관총을 설치했고요. 사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적외선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설치되었고, 많은 차량에 야간 작전에 대응해 비냉각 열상 탐지기를 장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요, 우크라이나 전체 약 200개 이상의 무인기 요격 부대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공군이 레이더와 휴대폰 방공망 등을 활용해 러시아 자폭 무인기 침입을 경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제공한 표적 정보는 휴대폰 통신망을 통해 아이패드와 같은 민간용 패드에도 제공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할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도 6시간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으면 운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요격 지점에 도착한 차량 부대는요, 최소한 3대 이상의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기관총과 기관포를 총동원해 하나의 표적을 향해 집중 사격을 실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샤헤드 드론에 대한 요격률은 82%에 달했고요. 미국 공군이 밝힌 사례를 보면 어떤 날은 84대의 자폭 무인기 공격을 받았음에도 그중 무려 80대를 격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도 있죠. 미국이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팩3 미사일까지 제공했음에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한 러시아제 미사일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KH-22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요, 지난 2년간 단 한 발도 우크라이나가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KH-22는요, 초기형 비행 속도가 마하 3.5에서 4 정도였지만 현재 배치되고 있는 개량형 KH-32는 최대 속도가 무려 마하 5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은요, 최대 속도가 마하 6에 달하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스칸데르를 공중발사 형태로 변환시킨 KH-47M2 킨잘과 같이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는 탄도미사일도 성공적으로 요격한 바가 있는데요. 왜 이 KH-22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요격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낮은 고도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칸데르와 같은 최신 탄도미사일 모델은요, 적의 탐지 시간을 줄이고자 낮은 고도를 비행하지만 그래도 4에서 60km 고도까지 상승한 이후에 단순한 탄도로 비행하므로 먼 거리에서 쉽사리 탐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KH-22와 같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요, 12에서 22km라는 낮은 고도로 비행을 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을 원형으로 회피하는 형태의 회피동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종말 단계에서는요, 급격히 고도를 낮췄기 때문에 패트리엇처럼 1970년대 개발된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낮은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는 요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나트 대령은요, 우크라이나군이 가진 모든 대공 장비로 KH-22를 요격하려 했지만 300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군요, S-300이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형태로 발사해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 지대공 미사일은요, 원래 요격용으로 개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또한 저고도 비행을 수행하거나 종말 단계에서 복잡한 회피 비행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요격 회피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요, 지난 2월 7일에 3M22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르콘은요, 최대 속도가 마하 9에 달하고요, 무엇보다 25에서 30km 사이의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요격 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서방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요, 마하 5 이상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요격 능력이 없거나 매우 떨어지는데요. 이 극초음속 무기들은 20에서 60km 사이의 고도에서 마하 5에서 10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접근하고요,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회피할 수 있는 가동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유 중인 패트리엇 팩3 MSE 요격 미사일은 상당한 가속력과 기동력을 갖추고 있고요, 좁은 면적이라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국, 독일,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패트리엇 포대 숫자는 3개에서 5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 면적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한 7개 포대의 패트리엇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었죠.
현재 미국, 이스라엘, 유럽 이외의 우리나라는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해 넓은 범위를 지킬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놈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로 있다고요? 네, 서방 여론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낮은 요격 성공률에 걱정하지만 사실 진정한 위협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요,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우크라이나에 활공포탄 700발을 투하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은 이 폭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지난 2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완전 장악했을 때 활공폭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격부대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핵심 전선에서 특수전 부대급이 파견되는데요. 이들은 공수부대와 러시아 출신 PMC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보병 중에 그럭저럭 숙련도가 우수한 보병은 공격용 보병으로, 그 다음에 숙련도가 부족한 보병은 방어용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작전을 수행할 시에는 최수 부대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강제 징집한 병력, 그리고 해외에서 모집한 네팔, 인도, 스리랑카, 시리아 등의 용병을 총알바지로 활용합니다. 러시아군 독전대에 밀린 총알바지들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타나면 우크라이나군은 별 수 없이 전력을 노출해 사격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 이때 병력이 배치된 차무나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력 밀집 지역이 노출되면 러시아 공군이 UMPK로 호칭되는 활공용 유도폭탄을 투하해 우크라이나군 밀집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UMPK는요, 우리나라의 KGB에 해당돼요. 일반 항공폭탄에 GPS로 유도되는 활공 날개형 유도폭탄을 장착해 사거리를 50km까지 늘렸고요. 2023년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이 UMPK 키트의 생산 비용은 200만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리고 추가해서 중량이 1,500kg에 달하는 UPAB 1500 GPS 유도폭탄을 동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군 대대급 병력이 한 번에 날아간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건가요? 네, 러시아군은요, 수호이-34, 수호이-30, 그리고 수호이-35 같은 대형 전폭기를 사용해서 UMPK를 투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방공 시스템의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S-300 장거리 방공 시스템의 사거리는 최대 75km입니다. 뭐 이건 그럭저럭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별로 숫자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벅 M1 방공 시스템 같은 건데 이거는 사정거리가 35km예요. 그 다음에 독일이 제공한 아이리스 T 시리즈는요, 사정거리가 25에서 40km 정도입니다. 반면 러시아 전폭기는 15km 고유에서 UMPK를 투하해서 5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미사일 대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은 지대공 미사일을 전선 부근에 배치하려 노력하지만 러시아군의 전파 위치 탐지기로 이를 파악해 포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선 근처에 배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군사 원조 지원과 유럽의 포탄 지원 부족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만성적인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관은요, 남부 헤르손 지역 상공에서 수호이-34 전폭기 3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죠. 러시아 공군은 디니프로강을 건너 진지를 구축한 러시아군을 공격하려다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4년 2월 27일에는요, 동부 전선에서 수호이-34 전폭기 2대가 추가로 격추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구체적인 격추 방식을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은요,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에서 발사된 팩2 미사일이 격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독일형 패트리엇 시스템은요, 대형 만 트럭에 레이더와 미사일을 탑재하여 높은 기동성을 자랑하는데요. 독일은 평야가 많아서요, 지대공 미사일의 기동성을 중시해서 트럭 탑재형으로 개조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야간을 틈타 독일형 패트리엇을 전선 부근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최대 사거리 160km에 달하는 패트리엇 팩2 미사일로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폭기에 무거운 UMPK가 탑재되면 기동력이 크게 저하돼서요, 기습적인 지대공 미사일 사격에 러시아 공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결론이 뭘까요?
우크라이나군은요, 러시아군 UMPK 공격에 대응해 서방 측에게 패트리엇 미사일, 그 다음에 충분한 포탄, 또한 F-16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이 충분히 배치되면 러시아 전폭기가 전선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충분한 포탄이 있다면 굳이 병력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포격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난 3월 27일에는요,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선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대한 신박한 대처 능력도 좋고 러시아군의 UMPK도 인상 깊은데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전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런 전쟁의 본질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